생각을 해보자고. 날개랑 수갑. 아, 뭔가 제목부터가 어때요? 모순이에요. 제목부터가 역설이에요. 왜요? 왜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플러스하고 어디가 마이너스야? 날개 플러스. 날개가 왜 플러스야? 자유. 그래, 날개가 자유. 이거 배웠니? 아,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그냥? 성공의 길. 날개 하늘로 날아가자. 자유롭게. 뭐야? 외웠어요? 아니 써있는 그냥 진행해요. 자, 일단 얘는 자유를 상징하죠. 그리고 수갑 같은 경우 보통 억압을 상징하죠. 그렇죠? 날개 또는 수갑이니까 자유 또는 억압이란 얘기네. 그죠? 일단 제목 자체에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인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자 거기 보기 기준으로 보면요. 유는길에 날개 또는 수갑. 야, 유는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마 있죠, 장마. 예, 장마 있고. 또 뭐 있어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있잖아. 거기도 누가 나와요? 권씨 나오잖아요. 여기도 권씨 나와요. 난 떠나시는 분 있어요. 아무튼 자 회사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제복을 입게 된 사원들이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자,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어요. 일방적인 지침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제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걸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우리 현대사회에 있었던 산업화 플러스 독재정치 생각하면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럼 회사의 일방적 지침은 뭐예요? 일종의 정부의 그 정책이죠. 그래서 막 이주계획하면서 막 그 빈민촌 철거하고 그런 내용도 있잖아. 난쟁이가 썰린 공처럼. 그래, 리액션 해자시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다라는 거지. 원래 보통 산업화랑 우리나라 독재 정권이랑 합쳐지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복이라고 한다면 제복이 뭡니까? 유니폼이에요. 그쵸? 유니폼은 어때요? 교복은 어때요? 다 족같다고요? 똑같다고, 그죠?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다 똑같아. 그렇다는 건 뭐예요? 통일하고 말 그대로 동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통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통해 통제 수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로 인한 뭐를 억압한다는 얘기랑 똑같냐?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요걸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어떤 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아무튼 주인공 민도식을 중심으로 한 부서 동료들은 회사의 제복 방침이 드러내는, 자, 거기 밑에 전체주의적, 그 다음에 강압적인 동그라미 거부감을 가지고 불만스러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회사에 저항할 방법을 두고 갈등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누가 나왔냐? 부서 동료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 자, 동료들, 이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일종의 뭐로 볼 수 있어요? 민중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분명 뭐 했어? 나름대로의 저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하지만 결국 대다수의 동료들은 그 밑줄, 회사의 지침에 복종하게 되며, 자, 저항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을 했대요. 그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실을 그냥 안주하기만 하는 어떤 태도랑도 연결이 되냐? 그렇지. 여기서 이제 소시민적 태도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죠? 복종하는 이 대다수들은 소시민적 태도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남겨진 도식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자, 소설 속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고용원 사이의 갈등이 그려진 대목, 그리고 결국 제복으로 통일된 사원들이 모인 창업기념식의 일사불란함을 나타난 대목은
사무직 사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사무직 사원들이 더 뭐야? 소시민적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1970년대 혹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해당하는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을 여기 있는 회사로 축소해서 상징처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면은 날개 또는 수갑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날개는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저항을 하는 거겠죠. 수갑은 현실을 안주하는 거겠죠. 그렇게 변환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잡담 없이 가면 얼마나 빨리 끝날까? 궁금하긴 하네요. 9시. 아, 절대 그렇긴 한데. 문학 3개야. 문학 3개면 제가 계속 다 떠들고 있어야 돼. 문학 3개가 끝이에요? 문학 3개로 끝. 비문학 3개. 아. 네? 예? 6집은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항상 6종 나왔는데?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쉬운 거는 하나 뺐었는데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해서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나갔죠. 자, 볼게요. 자네들어 독립산업 사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 될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제 A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째려보셔야겠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냈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일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여한이 벙벙해서 앉아있는 파인데 시증이 씩 웃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야, 용거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자, 여기 A의 특징이 일단 뭔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갔어? 어떤 포인트가 하나 들어갔어? 구어체. 아, 구어체는 맞고요. 설정 의견. 아니요. 과거 사건의 요약적 제시. 그냥 뻔한 것만 다 얘기했네. 정확히는 뭐야? 실장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장 선배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랑데부가 아닙니다.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추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용자 측에서, 여기서 사용자가 어디야? 회사 측의 입장이죠. 그죠? 피용자는 그 약간 노사의 입장이겠죠. 그쵸? 자, 용가리 통뼈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거 따지고 반대할 거는 아이, 그러게 내 차부터 뭘 했어. 난 그런 일에 적임이 아니라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대목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자, 거기까지 나와 있는 대목은 이제 뭐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초안은 이제 뭐가 하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한 초안이었어요? 제목이죠? 한마디로 뭘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초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땠어요? 살짝 강압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거는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편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밑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은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현실을 수용하거나 벗어버리든가 뭐겠어요? 저항을 하겠죠. 각자가 알아서 결정한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는 앞으로 그만으로 하자.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상해가 엇비뚜부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생산부 공원 쪽이 비웃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맞죠?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윤을 불렀다. 야, 저기 앉은 저 새끼, 씨발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라.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러기에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났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절 불렀습니까? 하면서 이제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전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떠듣고 비웃지? 비웃길? 아유, 비웃으러 모았다. 여기서 하십시오. 엿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아유, 선생님들 말씀이 그렇게 컸는데요. 말씀 내용이 독립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당신도 독립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구만. 부서가 어디야? 하면서 아까 이제 그게 나오겠네요. 사무직과 거기 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자,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성까지 얘기해. 성이 권입니다. 뭐가? 그냥 언어 유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자, 일단 봐봐. 만만한 상대라는 게 지금 뭐예요? 생산 쪽이죠. 물론 이런 걸로 지금 비하를 하면 지금 안 되는 세상에 있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생산직과 사무직 막 이러면서 뭐 화이트 갈라니, 블루 갈라니 막 이러면서 그것 좀 닥쳐주자고. 요즘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안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안 그렇죠. 근데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일단 요즘이야 뭐 기술로도 돈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누가 잘못했다가 아주 나락을 가버리신 어떤 한 강사분이 계시죠. 예.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있어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자, 아무튼 자,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에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가는 거기 밑줄 비굴한 표정 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인식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님,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네요. 비웃음으로 봤는데, 그죠?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 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자, 여기서 지금 또 뭐가 있어?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얘도 간접 제시라고 볼 수 있죠.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셨나 보네요. 갔다 오세요. 자, 아무튼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벽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권 씨가 뭐야, 약간 그냥 뭐 공장에서 일할 것 같은 사람은 안 같아 보였다는 얘기지. 요게 이제 세계관이 어느 정도 연결된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9켤레로 남은 사내랑 뭐가 공유가 되는 거야? 세계관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무슨 형식이라고 했죠? 그렇지. 뭐예요? 옴니버스. 옴니버스요? 네. 뭐 피카레스크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그래,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병미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작업 중에 거기 밑줄 팔이 뭉텅 잘라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제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랑 관련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 입장에서? 생산부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는 이미 뭐를 생명이라는 걸 자체를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분명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안 준대. 요즘에는 산업재해라고 산재라고 하죠. 다 보험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요 당시에는 그죠? 자, 아무튼 그 순간 장 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 말의 의도가 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짜 삶과 죽음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 안일하게 저딴 걸로 지랄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중요한 줄거리. 자, 회사 창업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자, 민도식과 우기한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자,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 두 인물에게 뭐 한 거야? 회유를 시도한 거죠. 그렇죠? 이 회유와 비슷한 부분들이 나왔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수특에도 나와 있어요. 뭘까요? 파수꾼. 촌장이 막 달래잖아. 딸기 먹자. 여기 뭐야 그 울타리 밑에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있단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한의 도련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제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두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아유 죄송해요 사장님. 항상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아유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 왜 사정이 절박한 거야? 아까 그거죠? 팔 잘린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유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가 채 다치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그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만 있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시종 근침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자,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진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자, 거기 동그라미. 제복이라는 말. 그 다음에 사표. 자, 왜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런 걸로 지랄을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얘는 상당히 현실적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현실을 순응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내겠네요. 왜? 왜 나가면 뭐 어떻게 벌으면 못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도시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한다고 했어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아니면 노가다 등 그런 것들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는 공장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빈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 빈민들. 자, 아무튼 간에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는 게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내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적 곤색 일삭의 운동장을 넘어보던 순간. 자,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나왔냐면 공장 정문 철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색의 운동장.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야? 통제와 억압을 상징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철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색의 운동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도직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오면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사가를 재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다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 사가가 뭔지 아시죠? 회사 노래예요. 회사 노래. 지금 여러분들로 따지면 교가 같은 거. 그걸 비스무리한 거예요. 자, 읽고 공장의 때를 한바탕 들었다 노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들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곤색의 제복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인 가운데, 그러니까 억압이 이어진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들은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거기서 민도식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저항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다고? 외롭게 만들었대요. 외로워졌대. 화나기도 했고.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자, 거기 몇 줄 쳐보자. 왜 들어서지도 못하고 뒤로서서 나오지도 못하는 걸 거야? 현실을 순응하기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항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내용적인 얘기네요. 내용적인 얘기. 1번. 자, A와 B는 모두 개인적으로 처했던 처지를 주장의 근거로 개인적인 얘기 전혀 없었죠. 회사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자, 2번. A와 B는 모두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타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기보다는 A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예요? 어떠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3번. A와 B는 모두 자신의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잠깐만, 근데 정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선지죠. 맞죠? 4번. 자, A는 사안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을 변하고 있고, 내가 이걸 협조해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사안의 의미를 분석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뭐야? 그 길은 두 가지뿐이야. 이제 우리 뭐 저항하든가 뭐 자유롭게 살든가 그대로 그냥 순응하든가 라고 했었으니까 요 부분이 맞는 말이겠죠. 그쵸? 근데 5번 같은 경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안의 추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 특히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낚일 수 있죠. 근데 1의 책임 소재를 분석하고 있다. 자, 1의 책임 소재를 분석한다면 누가 제일 잘못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죠. 여기 넘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체면 유지의 중요성을 말하며 논의의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자, 2번.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타인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언급하여, 기억이 지금 뭐냐? 글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대. 그 생산구봉을 보고 나서. 그렇죠? 인물의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2번. 그러나 도식이 보기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고 했으니까 타인에 대한 인물의 판단을 언급하여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죠? 만만치 않은 새끼였어요. 디귿. 장상태로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인물이 관찰한 타인의 외모를 설명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고 있다. 앞에 타인의 외모를 설명한 까지는 맞죠? 야, 뒤에는 맞나요? 갈등 해결? 없었죠. 오히려 더 갈등이 생겼죠. 뭐 둘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리을.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렸다. 그러니까 4번.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아내한테 신뢰를 못 얻은 거잖아. 그치? 너 씨발 잘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5번. 나중에 집을 나서고 말한 부분. 인물이 타인에게 보낸 반응을 설명하여 갈등에 대해 처하는 인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내가 그런데 어쩌겠어. 가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권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신에 대한 장상태의 거부감을 간파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먼저 확인하고 있다. 맞죠? 아니죠? 자, 2번. 사무직 직원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이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뭐 눈치 빠르게 파악했다는 건 뭐 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사실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죠. 확실히. 3번. 사무직 직원들의 태도를 비굴하다고 생각하며 재봉 논쟁에 대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4번. 사무직 직원의 중에 생산직과 사무직의 처지를 대비하여 지켜보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게 딱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5번도 볼게요. 자신의 사정이 민도식 것보다 더 절박하다고 면담을 요구하여 사장을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민도식이 절박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부터 하고요. 자, 일단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제복을 입을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끼는 민도식의 모습에서 전체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엿볼 수 있다. 맞죠? 2번.
제복을 입고 군대처럼 질서도연하게 도열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사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저항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수능했다. 회사에 복종했다. 연결 가능하죠. 3번. 사원들을 보며 모두가 작당에서 시작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 린도식은 전체주의 문화에 대한 불만이 생겨 회사에 반발심을 품기 시작한다. 맞아? 맞다고?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반발심을 품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전체주의 문화가 아니라 통제를 하려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반발심을 갖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전체주의고 강압적인 방식에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했지 전체주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4번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민도식은 제복을 거부하는 행동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없어. 그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 연결되겠죠. 5번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느낀 민도식은 개인의 저항이 회사의 힘 앞에 무력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 맞는 말이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 자,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군사 정권이 이제 수립되는 시기죠. 그 정치적 발언하지 마세요. 자,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였다. 맞아요. 그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을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주의의 풍조를 만연하게 했으며,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혼란한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여기서 개인주의라고 나왔는데 이 얘기라는 건 또 다른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하죠. 소시민이랑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다른 애들 다 신경 안 쓰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는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래서 서울 1964년 겨울은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나올 확률이 꽤나 있죠. 지금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배경을 기준으로 많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시대적 분위기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를테면은 뭐 1920년대, 30년대에 해당하는 거, 일제강점기 당시에 수탈 뭐 이런 것들, 거기 관련된 게 만무방 이런 게 있어요. 뭐 봄봄 최근에 하신 거 점순이 거기도 해당하죠. 기억이 안 나시죠? 모의고사 방금 한 거 봄봄 그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뭐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들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에 바람이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장발을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부어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약간 사장님이 옛날 막 군복 막 입고 막 참새 이렇게 막 구워주고 있는 거. 참새 맛있대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비둘기도 참고로 구우면 닭 맛 나는 거? 네, 괜히 닭불기가 아니에요. 네. 진짜 한 적 있어. 유튜브 컨텐츠로. 아무튼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자, 지금 선술집이라는 공간이 하필 네모쳐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걸 먹고 어느 정도 진실된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우연히 이제 세 명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지인이 아니란 얘기죠.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6짜리 사내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명, 나, 뭐 안씨, 그 다음에 어떤 아저씨, 35살짜리. 각각 배경이 다르죠. 근데 안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땠니? 대학원 학생이라고 돼 있어. 그죠? 대학원. 그럼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요. 얘가 대충 어디 출신? 우리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식인이라고 생각해볼 수는 있다. 요즘 생각해볼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왜? 미친놈인가? 성병이요. 진짜야. 진짜라고. 왜 성병이 왜 걸렸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비누 좀 주워줄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누 좀 주워줄래? 불 좀 꺼줄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예? 너무 절급해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뭐라 그래. 그 성병 걸렸대. 그냥 그런 병이 걸렸다라고 합자고. 그죠? 비누가 너무 절급한 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지. 비누를 주워준. 그지? 자. 네? 인지를 물어본 내 잘못이다. 인지를 물어본 내 잘못, 너 잘못이지. 그지? 그래. 아무튼요. 예.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뭐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을 마셨는데 난 새까맣게 구워진 군 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녕, 그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파리를 손으로 잡냐? 개쩌네. 이거 가만 계셔 보세요 하면서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자, 이게 파리라는 얘기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첫 번째는 프랑스. 자유. 나라는 파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죠? 날아간다는 얘기는. 근데 잡을 수 있다는 건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낮에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둥은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근데 지금 A라는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의 내면이야 지금 여기서? 나에 대한 내면이죠. 그쵸? 내면에 서술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몇 대 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랑 한 잔 더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아는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고 세 사람은 또 옮겼어요. 어디서? 중국집으로. 혼자 왔니? 예, 하는 거기. 그죠? 혼자 왔니? 아무튼 미안해요.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큰일 났어.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꼭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약간 영혼 없는 리액션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금 같은 것도. 이제 개인주의가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연대보다는 이제 개인주의에 좀 더 가깝다라는 복이 있었던 부분이 연결이 되겠네요. 아내와 나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린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에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에는 안양에도 가고 여름에는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보고 밤엔 함께 모르면서 이제 그 아내와의 추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야 근데 역시 쥐새끼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내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자 거기 밑줄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게 했나는 눈치를 보인다. 거기서도 개인주의가 발동한 부분이죠. 그쵸? 안과 나는 둘 다 개인주의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는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렌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냐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완이 뭐냐면은 일종의 직원이에요, 직원. 그냥 중국집 알바 직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왔다. 기분 나쁘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일단 외교원이 말하는 이 아내. 자, 아내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인물인데 이 시체를 파니까 뭐가 나왔어? 돈이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걸로 가지고 지금 이 인물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했어? 오늘 다 써버리겠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한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쟤는 더 같이 있었던 이유가 뭔데? 돈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즐기고 이거 하는 거면 나쁘진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죠? 응? 자,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봤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얘도 취했네요. 그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자, 여기 춥고 한산했고 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뭐예요?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랑 대비돼서 여전히 소주 광고는 소주 광고 밑줄 쳐주시고 부지런히 약 광고는 반짝이고 있었고
전복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자, 왜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수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야?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어? 잠시나마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요게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대비돼서 반짝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 셋이서 지금 일단 돈 좀 썼죠? 그래가지고 셋이 모텔방에 들어갑니다. 같이 안 자요. 비누 안에 그냥 같이 안 자고 다 각각 따로따로 방을 이제 3개를 얻어서 각자 잘 자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같은 경우도 아침에 뭐 일어날 때 뭐 꼭 깨워주세요 라면서 하는데, 자, 그 다음날에 그 아저씨가 자살합니다. 외국인이요? 자살해요. 왜 그러겠어? 아까 돈 다 쓰고 싶다고 했잖아. 왜 다 쓰는 거야? 안에 팔아가지고. 오늘 다 쓰고 죽으려고. 그렇지.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못 사는 거지. 너무, 아내를 잃은 슬픔도 그렇고. 너무 쓰레기. 아니지. 진짜 팔았잖아요. 너무. 그건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지. 돈 쪽이든 뭐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살을 했는데 안과 이제 주인공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신고하는데 우리가 연관돼 있다는 말 자체를 안 해. 그냥 발견했다. 응. 누가 자살했어요. 그냥 신고만 하고 도망갑니다. 당연히 잡히지 않아요. 이게 1960년대예요. 과학수사 없었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그 끝까지 이제 개인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혼란한 어떤 뭐 사회적인 뭐 분위기, 그런 뭐 정치적인 배경,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어떤 메시지가 막 강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약 광고는 게으름 피우는 건데. 그냥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주 광고는 이게 반짝인 게 반짝 그리고 약 광고는 반짝 이런 느낌이지. 마약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온 사인 간판 생각하라고. 우리 그 도심에 있는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A는 자신의 내면이 드러난 부분이고, B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어디는 뭐하고 어딘 뭐하고 이런 거 있죠. 자, 1번 A는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고, 이거는 시간의 순서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밑에 B는 사건을 인과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어떤 얘네가 그 이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2번 A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자가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고, 아니 서술자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없었죠. 그쵸?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그런 말은 없었네요. 그리고 그거 인물묘사. 뭐라고? 한쪽으로는 오는데 한쪽으로는 없고 있는 거 묘사 아니에요? 내 성격을 성격을 어떻게 알아요? 이중적인 성격이야? 자, 일단은 그게 맞다 쳐도 앞에 게 틀린 거죠. 그죠? 3번. A는 시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도 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없었죠. 4번. A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바탕도 없었고, 그 다음에 5번. A는 배경과 인물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심리, 그렇지, 제가 자기 마음 얘기한다고 했었죠. B는 짧은 문장을 연결하여 다양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공간에서의 상황이 입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2번 넘어가고 3번 할게요. 자, 선술집과 중국집에 대한 설명. 자, 선술집은 나와 아니 사내와 갈등이 아니죠? 넘어갈게요. 2번. 자, 선술집은 나와 아니 이견일치에 도달하는 공간? 딱히 볼 수는 없었죠. 3번. 선술집은 나와 안과 사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국집은 확실히 아니죠. 나와 안과 사내가 동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둘만 동질감을 느낀 거잖아. 그죠? 4번. 선술집은 나와 안과 사내가 만나는 공간이고, 중국집은 사내가 나와 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이다가 맞는 말이겠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뒷부분의 줄거리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개인주의를 나타내고 싶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다는 나의 말에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당대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맞죠? 2번.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억압받는 당대분 개소리야. 전혀 아니죠. 그죠? 3번.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라는 사내의 말에서 내면적 교감과 연대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요구를 읽을 수 있겠지. 같이 있어 주길 바랬으니까. 여전히 힘없는 음성은 현실을 어쩌지 못하는 상대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잡은 자리 잡은 무력감을 상징한다. 이것도 맞죠? 5번.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는 부정적 분위기니까 시대 현실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짙은 회의가 반영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맞는 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둘 다 잡가라는 영역입니다. 네, 잡가. 그러니까 잡스러운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많이 불렀냐? 민간인들이 많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고려가요 생각해 보면은 평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노래였기 때문에 일상적 소재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앞에 시집살이는 뭐 대놓고 일상적인 소재죠. 그렇죠? 시집살이. 그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얘는 조선의 아녀자라면은 무조건 겪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 뭐겠어? 이 시집살이 노래하는 건 내가 시집살이가 어떻겠어?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 여기에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집살이, 개집살이 있을 거예요. 가의 4번째 줄 보시면은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그지 같다, 족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부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약간 어리석한, 우둔한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민간들이 부르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상적 소재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풍자적인 요소가 혹은 해학적인 요소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었어요. 이건 제가 이전에 사설시조 얘기했을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자 미상인데 이게 조선 후기에 나오면서 생성된 거거든요.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모순이라는 이런 뭐 그지 똥방구 같은 그런 시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겪거나 혹은 평민들의 그런 이제 문학 뭐 추워? 아니 더워? 그래서 아무튼 평민들의 문학 참여가 좀 활발해졌어요. 그렇죠? 신문제의 모순으로 인해. 그러면서 이제 내용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그걸 또 조금 더 길게 내드린 게 요거라고 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는 참고로 우리가 사설시조가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조선 초기에도 있었고요. 조선 중기에도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상충국 이런 데 조선 전기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뭐 삼회인곡, 뭐 관동별곡 뭐 이런 것들도 거기는 약간 중기에 가깝고요. 후기에는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3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많이 풀어요? 네, 3번 많이요. 요거 설명을 한번 해드려요, 보기? 여기 열거 같은 경우는 사설시조에도 이미 나왔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들 중에서도 민간인들이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나열과 열거가 은근히 많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그거랑 관련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꽁생원과 땡생원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는 풍자적인 태도를,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거랑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만 푸시고. 뭐가 틀렸어요? 사물들 간의,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게 아니죠. 사물들끼리는 공통적이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쌤 B예요. 네. 여기 나온 새들이 다 부정적인 새예요. 한번 볼까요? 자, 비유한 새가 B가 어디 갔냐? B가 그쵸? 뭐야? 호랑새요, 꾸중새요, 한림새요, 뾰족새요. 한림새가 뭐라고 했어요? 뭐야, 고에 바치고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얘기고, 꾸중만 하는 새끼고, 뭐야, 일종의 그거잖아. 뾰족무새, 호랑무새, 꾸중무새, 뾰족무새. 이 느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응. 됐죠? 호랑새는 좀 헷갈리죠. 시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뭐라고 시아버지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웅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데이트 못 할까봐 그래? 쌉가는 아니. 너희도 레이크 꼬모에서 만나니? 그거 아니야. 4번 했는데 틀려가지고. 아 진짜? 4번 볼까 그러면? 4번은 아유 얘기를 해줘야지. 쌤 근데 이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 차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지. 아. 사물들끼리니까 걔네들끼리는 공통적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있는 화자의 처지도 이제 비슷하고. 아 요거 차이점이랑 그냥 그 사물들끼리 다 다른다는 뜻이에요? 응. 아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를 잘 보라. 자꾸 그렇게 선지 실수하시면 안 돼요. 4번은 뭐가 좀 힘들었어요? 4번? 4번이 아니라고 했던 건? 유사성이 아니라 좀 차이점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이랑. 아그 이질적인 행위들이 응. 열거되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응. 유사하다고. 아 몇 번이에요? 3번 데스. 4? 3번. 자, 이제 넘겨봅시다. 과학 너무 하기 싫어. 과학 존나 하기 싫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가요, 쌤? 아니요? 야, 이 정도 시간 남았으면 2개 쌉 가능이지. 몇 분인데요? 20분. 20분이면, 야, 40분이면은, 야, 20분씩 20분씩 해가지고, 그냥 쌉 가능이지. 벌써 40분이나 뭐 이 새끼야? 네? 뭐 이 새끼야? 요즘 시간이 빨리 가서 몇 쪽이에요? 74페이지요.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죠? 그치, 상현아? 즐겁습니다. 약간 지금 오늘 컨셉이 다들 미쳐있는 것 같아. 미쳐있는 컨셉. 작전이? 나도 미쳐있고, 여러분들도 미쳐있고. 예. 데이트, 뭐 하시게요, 그래서? 영화 보시게요? 10시에. 네. 그럼 레이크 꼬마 왔네! 저희도 보러 갈까? 그거는데? 근데 그런 포도주도 CGV도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이렇게 하나씩 조를 이어서 2개의 조로 나눠서 갈까요? 너도 내 여자친구 봤잖아. 아 그러네요. 쌤쌤이 해야지! 또 만났어요? 지난번에 마주쳤어, 그때.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계단이요? 축구하러 가고 있어요. 나도 불러야겠다. 그 친구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호승호원 근처인데. 우리 할까요? 아니요. 아니, 얘 너네? 나 범죄야. 나 우리 학교면은. 나 범죄야, 그러면. 나 잡혀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30대로 마셨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약간 또라이 새끼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정연이 이쁜 쌤 있어? 좀 아름다우신 쌤 몇 분 계시죠? 그렇게 말할 정도야? 더 노리시는 거예요, 연애 예쁜 쌤들이.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음악쌤이 조금 관심 없어, 솔직히. 이제 귀찮아. 이제 귀찮아. 그런 것까지 하기에 너무 귀찮아. 아무튼 가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 진하게 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또 재밌는 지문이 하나 더 있죠. 특허. 특허법이에요. 특허법. 그래서 인문은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그거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저 두 개를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요도로 따지면은. 그죠? 응. 이미 제가 명분을 다 드렸어요. 통증 같은 경우는 과학인데 간화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볼게요. 어쨌든 얘는 과학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막 일단 겁먹지 말라 했죠? 그죠?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요. 아, 본인은 지금 신나죠? 과학이 신나시군요. 자, 아무튼 통증은 아우씨 목 갈리는 거 봐라. 자, 통증은 생체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일단 뭐라고 했어요? 감각적이라는 말 일단 있네요. 자,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감각적 반응이지만 개인의 감정이나 기억, 문화적 배경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작용한다.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뭐 트라우마나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발생 원인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체성 통증, 내성 통증, 신경병성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앞으로 나올 게 뭐가 있냐? 체성 통증, 그 다음에 내장 통증, 내성인가 내장이냐? 내장이죠? 내성인 줄 알아요. 네, 내장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신경적인 게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자, 그거 관련해서. 이중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은 알려진 바가 적지만 자,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뭐만 갖고 가야 돼? 신경병성 통증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겼다. 그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자고 있어? 근데 눈도 풀렸죠?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인정? 아니 근데 진짜 안 듣는 안 잔 건 알아. 안 잔 거 같긴 해. 눈이 풀렸어. 지금 너 그렇다니까? 진짜 피곤한가 봐. 자, 아무튼 좀만 집중해주세요. 이거 지금 버닝 타임이에요. 버닝 타임. 혹시 제 목소리 졸리세요? 네, 아니. 귀에 때려박고 근데 쌤 근데 원래 텐션보다 좀 많이 낮으신 것 같아요. 많이 났다고? 네, 많이 졸려 보이시죠. 맞아. 윤준이가 이 문제를 맞아서 서울대 의대 노린다는데요. 이 문제 맞춘다고 서울대 어떻게 노렸어? 오늘 다들 학생 나사가 빠져. 오늘 왜 그래? 오늘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데이트 좋아. 여기는 의대 좋아. 여기는 뭐야? 눈 풀린 좋아. 얘는? 그냥 미쳤어. 아니야. 당 중독 좋아. 성현이는 이제 불만 좋아. 빨리 해주세요. 자, 아무튼 볼게요. 체성 통증은 근육이나 피부 등에 자극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자, 근육, 그다음에 피부 얘네들의 자극으로 있다고 했었어요. 자극으로. 자, 통증 부위의 자극이 신경을 통해 자, 거기 밑줄 보자.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뭐가 있었다고? 신경으로 인해 대뇌로 전달이 된대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통증의 발생 부위를 비교적 거기 밑에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에는 온도나 압력 등의 여러 감각 신호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런 감각 수용체들은 적정 범위의 자극일 때는 감각으로 인식하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선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있었다? 감각 수용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체성 통증 같은 경우는 감각 수용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질 때는 사실 그냥 살을 이렇게 찝을 때는 뭐 그닥 아프지 않은데 이제 존나 세게 잡으면 존나게 아프죠. 예, 그런 거죠. 그죠? 일정 범위 넘어섰죠. 자, 아무튼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다음 부분에 통증을 느끼지만 손을 떼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체성 통증은 자 거기 밑줄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도 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상처가 생겨 조직이 손상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통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야? 단발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거는 이제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막말로 팔이 잘렸다고요. 그럼 계속 아프겠지. 좀 그런가? 너무 극단적이었니? 아무튼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팔에 물렸다고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우리 팔을 잘라가야겠네. 아무튼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장 통증에 대한 얘기. 내장 통증은 소화기관이나 심장, 간 등과 같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으로 통증의 발생 부위를 알기가 어렵다. 아, 얘는 뭐야? 알기 어려운 통증이래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간이 아픈지 어떻게 알아? 나 간 아파. 아, 술 먹으면 그렇게 얘기하다. 나 간 아파. 얼굴 혈색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 부위 자체가 아프다라는 건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죠? 그 이유는 내장기관들 중에는 자 거기 밑줄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다.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에는 내장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별도의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장에는 뭐가 없다고요? 수용체도 없어요. 감각 수용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척수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대요. 그죠? 신경세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 통증은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내장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령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에 의한 통증은 팔 근육통이나 손의 저림, 목 부위의 뻐근함으로 느껴질 수... 잠깐만, 나 이거 3개 다 있는데? 뭐지? 건강 문제니까. 근육통은 없는데요. 네, 손이 저릴 때도 있고 목... 근육통 하나만 생기면 끝나겠는데? 좆됐네? 그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내장 통증이랑 좀 다른 건데 그 디스크 들어보셨죠?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신경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은 발이 저릿저릿해요. 그리고 반대로 목 디스크가 걸리면은 팔이 이 손마디가 저릿저릿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이쪽이 아파. 그럼 오른쪽이 아프고요. 오른쪽 팔이 저리고 이쪽이 아파. 요쪽이 아프면 반대로 왼쪽이 아파요. 옷은 저 오른쪽 다리 저린데 어떻게 해요? 그거 왼쪽 허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 내장 통증일 수도 있지. 간이 안 좋거나. 그냥 너의 인생을 하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요. 네. 보통 어쨌든 내장 통증은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통증은 뭐라고 한다? 이제 연관통이라고 한다. 통증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통증 그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통증의 완화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완화하는 물질을 발견했대요. 통증 뒤지는 거랑. 그럼 통증 뒤지는 건 왜 발견하는 건지 모르겠네. 고문한테 쓰려고 하나? 아무튼 이런 거 2가지를 발견했는데, 대표적인 게 프로스타글란딘과 엔도르핀이다. 자, 그냥 프로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풀 때도 뭐 간단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엔돌핀이죠? 일종의. 그죠? 자,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생길 경우 우리 몸은 세포막의 일부를 분해해 통증 신호 물질의 원료가 되는 아라키돈산을 만들어낸다.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사이클로옥시저네이스 요소는 그냥 COX 요소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요거 과정은 좀 생각해 주셔요. 그치? 왜 그럴까? 적어도 3점에서 족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시는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번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엔도르핀은 몸에서 생기는 모르핀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 엔돌핀은 모르핀이 소형체와 결합할 수 있어. 자, 얘는 얘랑 결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강한 통증 자극이 가해질 때 통증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마린들 있잖아요. 그 바이오닉 유닛들. 그 친구들 뭐해? 그 주사 누르면은 sorry 이러면서 씨발 막 십가 끼고 막 존나 개 발광 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각성제죠. 그죠? 통증을 완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 그 비슷한 진통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마약성 진통제. 라고 했나요 제가? 아니 그 비슷한. 마약 성분이라고 했죠. 그죠? 일단 이거는 근데 진통제보다는 각성제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수용체에 결합하니까 비슷한. 그래, 너 말이 다 맞아. 반박씨 너도 말이 맞음. 지문과 관련되지 않은 말을 하는 건 문제하는 저 했긴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반박씨 너의 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부분 볼게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 뭐가 나왔었냐. 사실 뭐 찰성 통증과 내장 통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통증을 증가시키는 뭐 물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통증을 완화하는 물질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그것까지 나왔죠. 그 2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나 부분 이제 볼게요. 자,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사냥 등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시행해왔다. 그런데 외과 수술을 위한 통증은 극심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웠고 통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 통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쇼크성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쇼크사로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막말로 생각해봐요. 진짜 팔이 달랑달랑 거리는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돼. 그냥 마취도 없이 씨발 막, 야, 일단 팔 잘라봐! 이렇게 해서 막 칼로 싹 잘라내고 마취 없이 잘라내고 그러면, 이러다 뒤질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옛날엔 그랬다고요, 옛날엔. 그래서 사람들은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 예로 고대 그리스의 의사 디오스코리데스는 맨드레이크 뿌리를 와인에 넣고 끓인 약을 환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은 다리 외과 수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뭐 일단 와인도 술이니까 나름대로 좀 술 취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드레이크 뿌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약성 어떤 물질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후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고 화학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치료를 위해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자, 이제 2가지예요. 마취제와 진통제. 그 다음에 진통제. 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다행인 건 이 지문의 구조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는 뭐였고 어떤 거는 뭐였고 이랬죠. 가도 비슷했고 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건 진짜 극히 일부밖에 없었어요. 그죠? 마취제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의식이나 감각, 운동 및 반사 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약물로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자, 아예 신경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경계. 이렇다는 건 아예 통증이 있어도 통증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못 느끼게.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전신 마취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전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술 받아본 적은 없어서.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랑 같은 거예요? 그건 수면 비슷하죠. 그게 너무 TMI.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전신 마취제는 호흡기나 정맥 주사를 통해 중추신경의 기능을 밑줄 억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신경계를 억제하는 거예요. 의식과 기억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죠. 2가지가 있었어요. 호흡기에다 하거나 정맥에 주사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쵸? 맞죠? 2가지로 나오지. 그치? 자,
정맥으로 투여되는 마취제는 뇌에서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을 억제하거나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NMDA 수용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뭐라고? 아니 얘도 세이프가 왔어서 지금. 아 진짜?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수용체 자체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쵸? 수용체 결합을 통해서 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됐죠?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시키는 마취제는 폐포의 모세혈관을 따라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운동 감각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폐로 흡입하는 건 폐포를 통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그 정맥으로 투여되는 거는 여러 가지 수용체에 인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됐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신마취제를 사용하면은 중추신경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호흡 등의 기본적인 생명유지. 자, 아까 뭐였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명유지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전신마취 말고 또 국소마취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국소마취 같은 경우. 주로 어떤 경우? 치과 가서 그 잇몸 마취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거나 여러분들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눈 수술하면 라식 라섹 할 때. 그럼 반응 보세요. 근데 아니요, 바늘은 아니고요. 이렇게 약 같은 거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각막에 국소 마취를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잠깐 오징어 타는 냄새 맡으면은 끝납니다. 아파요 그거? 나트륨이 또 안 아팠어요. 당시에는 안 아팠어. 자, 이제 두 번째 국소 마취제네요. 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약물을 투여하여 원하는 좁은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다. 신경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가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는 뭐랑 관련돼 있다? 나트륨 통도. 자, 여기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막혀있던 이 통로가 자극에 의해 열리면은 나트륨 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빠르게 유입이 된다. 이로 인해 세포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 양전할 때게 되면은 다음 부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경 말단까지 통증이 절단되는데, 국소마취는 자, 거기 밑줄 통증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게.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트륨 통로를 차단시킨다는 얘기죠. 이거 진통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진통제가 아니라 국소마취죠. 꺼지세요. 국소마취예요. 전신마취와 국소마취의 차이점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갈게 이제 진통제입니다. 됐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요. 통증의 전달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취제는 다 뭐야? 통증의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진통제는 마취제와는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하는 거야. 이번에는 얘는 좀 다르죠. 진통제 같은 경우는 통로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억제해. 물질 만드는 거 자체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 실제로 아플 수 있는, 여기 봐봐. 마취제 같은 건 실제로 아파. 근데 통로를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엉증하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완화가 되는 거야. 못 느끼게 한다? 완화시킨다. 이 차이. 느낌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없다기보단 얘는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면 뭐 먹어요? 타이레놀 먹죠. 타이레놀 먹는다고 바로 안 아파요? 살짝 좀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하면 남아있는데 통증이 덜 느껴진다. 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통증 자체를 완화시키는 거야. 여기는 아예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야. 그 차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구 진통제. 경구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약 같은 거예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약, 내복약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아세트 아미노펜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루펜 같은 느낌. 아세틸실리시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스피린. 아무튼 그런 걸로 하자. 반박씨 너가 맞아. 자, 아무튼 이들은 모두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아까 프로스타글란딘 어디서 나왔어?
여기 나왔죠? 통증을 일으키는 이 물질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생성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프로스타글란딘은 COX 효소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COX 효소를 억제하면은 자, 이번엔 뭐야? 요 효소 자체를 억제하는 거야. 그쵸? 프로스타글란딘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수명은 30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추가로 생성되지 않으면 통증과 열이 가라앉게 된다. 경구진통제들은 특정 부위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는 뭐야? 국소랑 다르게 얘는 전체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해열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경우 부작용도 나타나는데 COX 요소는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뿐만 아니라 자, 거기 밑줄 소화액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생산한다. COX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면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겨 새로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야? 소화액을 보호하려는 그 약도 따로 준단 말이에요. 진통제를 처방할 때 진통제와 함께 위 보호제를 함께 처방하거나 식사 30분 후에 복용을 하라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이 좀 독하니까 이제 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위 보호약도 준다라는 게 이 진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첫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요거 못 찾고 그냥 요거 해버리면 안 돼요. 3번 팔에서 근육통이 느껴져도 원인은 근육이 아닌 내장 부위의 이상일 수도 있다. 내장 부위에 있는 내장 통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연관통이라고 했었죠. 4번 내장 통증은 체성 통증과 달리 중추신경계의 척수를 통해 뇌의 통증이 전달된다. 없으니까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마취제와 진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진통제는 마취제와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한다. 아니라고? 물질을 억제하는 진통제. 자, 2번. 마취제는 진통제와 달리 감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3번. 마취는 진통제와 달리 기본 생명 유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까 전체 마취 이거죠. 4번 전신 마취. 국소 마취제는 경구 진통제와 달리 특정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자, 5번 진통제는 마취제와 달리 통증의 원인 자극을 제거한 치료 기능은 아니죠. 그냥 완화만 시켜주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자, 3번 문제랑 4번 문제가 좀 빡셀 거예요. 딱 봐도 보기 싫죠. 자, 그럼 얘네들의 물질이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갖고 가야 돼요. 미끄를 바탕으로 할 때 통증 억제 방법과 유의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아라키돈산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다. 아라키돈산이 어디서 나왔나? 아마 가였나 나였나? 가였나요? 그 아라키돈산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클로옥시전에 Oh fucking man. 아무튼 이게 뭐예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걸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건 뭐예요? 어떤 거? 어떤 것입니까? 어디야?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억제하는 거니까 뭘로 보시면 돼? 진통제로 보시면 되죠. 근데 유의사항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통증을 완화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완화하는 거지 위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뭐가요? 4번. 네? 4번이 정답이에요. 아, 그쵸. 예. 자, 쭉 볼게요. 모르핀, 이건 쉽죠? 마약 성분이므로 중독이나 다른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3번, COX 효소를 억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잘못 먹으면 소화기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맨 밑에만 나와 있고. 자, 가바소형체의 작용을 억제한다. 자, 이거는 뭘 없애는 거예요? 가바소형체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해서 중추신경계를 그치,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데 중추신경계가 마비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마비되는 건 아니죠. 억제한다고 했죠. 자, 5번. 나트륨 톨륨을 열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투여한다. 이게 뭐야? 국소 마취제죠? 그죠?
근데 통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투여해야 돼. 그치? 눈에다 해야 되는데 그냥 팔에다 해버리면 그 이상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쵸? 윗글을 바탕으로 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네,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적절한 거니까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극이 일정한 강도, 즉 문턱값을 넘어서면 통증을 느낀다. 그러니까 문턱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높으면 아프고 그 전이면 안 아프다는 얘기죠. 문턱값이 낮아지면은 자극이 강하지 않더라도 통증을 느끼며 이게 한계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반대로 문턱값이 높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약하게 느낀다. 문 조절 이론에서는 문턱값이 각각 통각신경과 촉각신경에 따라 달라지가 높은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A 베타 섬유는 촉각을. 자, 지금 뭐라고? A는 촉각.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통각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아닌가? 통각이잖아. 그죠? 두 신경 모두 억제성 신경과 송출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데, 자, C 섬유가 흥분하면 어떻게 된다? 통증이? 억제돼요. 아닌데? 밑에 있어요. 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통증이 여전하다는, 잠깐만, 이거 B가 아니라 C 섬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상태가 정말 안 좋은가 보네요. 나는 이제 A 섬유가 잘못됐나? 아무튼. 자, C 섬유는 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나 A 베타 섬유가 흥분하면은 C 섬유의 통증 신호가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뭐야? 얘 같은 경우는 흥분을 하게 됐을 때는 통증이 유지가 되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통증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봐봐, 여기 봐봐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적절한 거를 고르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가시면 끝날 일이야. 그러니까 촉각을 뭐 어떻게 조절해서 뭘 한다든가 통각을 조절해서 뭘 한다든가 그거를 지금 조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상처가 생겨 조직이 손상되었거나 감염이 되었을 때 이건 어차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잖아. 상처 부위에 입김을 불어서 자 밑줄 촉각을 자극하면 그러면은 통각을 완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거였어요. 아니 정말로요. 왜 뭐가요? 상처에다 호흡 불어주면 좀 덜 아픈 게 그게 과학적인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그런 이제 썸녀한테 아니야 이건 과학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은 어떤 부분이 아닌지도 봐야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장기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뭔 개소리야. 피부잖아 이거 그쵸? 피부에 대한 얘기죠. 넘어가시면 돼요. 2번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통증이 있다가 손을 떼는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문조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야 이건 정말 그냥 뜨거워. 뭔 문조절 이론이야. 그냥 뜨거웠다 그러면 눈은 없어지는 거잖아. 4번 특정 부위에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 촉각신경을 자극하면은 나트륨 이온의 전달이 원활해져 통증이 완화될 수 있겠다. 자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촉각신경. 자 이걸 자극하면 나트륨 이온의 전달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나트륨 이온의 전달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 기억나요? 나트륨 이온 전달? 진통제야? 아니 근데 나트륨 통제인데? 국수 마취요. 네, 국수 마취. 이걸 분석할 땐 이렇게 가자고. 그죠? 5번. 디오스코리데스가 사용한 맨드레이크 뿌리웨아 와인에는 A베타 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만을 억제하는 성분. 야, A베타 섬유 억제되면 통증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럼 좋답니다. 그럼 이제 쇼크샷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5번. 자, 윗글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아를 뽑기로 했으나 치과에 가기 전날 심한 치통과 함께 거기 밑줄 팔에 통증이 일어났다. 그럼 뭐야? 치통도 있고 팔에 통증도 있네요. 연관통이 있네요. 그죠? 내장. 자, 갑은 팔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병원에서 추후 정밀 검진을 받기로 하고 알약으로 된 진통제를 처방받았는데 이 진통제를 처방받았대요. 약의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위점막 보호제였다. 이건 그냥 진통제의 성분이죠. 다음날 치과에 간 갑은 약간의 치통과 팔 통증이 남아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고 치아를 뽑았다.
기사 얼마나 써봤으면 시간을 뽑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1번. 갑이 처방약은 약 중에서 이부프로펜은 치통과 팔의 통증을 모두 완화할 수 있겠다. 맞냐? 통제니까. 진통제니까 통증 자체를 줄이는 거죠. 네, 그죠? 1번 맞고요. 2번. 갑이 추후 정밀 검진을 받기로 한 것은 팔의 통증이 체성 통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연관 통일 수도 있으니까. 3번. 갑이 국소마취제가 작용하는 동안에는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맞냐? 특정 부분은 상실이 될 수 있죠. 근데 옆에 봐봐. 팔에 있던 약간의 통증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팔은 또 아프지. 그죠? 그래서 이 틀렸고. 4번. 갑이 처방받은 약에 위점막 보호제가 있는 것은 소화기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원래 진통제의 일반적인 특성이었죠. 5번. 갑이 치아를 뽑을 때 국소마취를 한 것은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전신마취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 특허권은 우리가 지문이라도 좀 하고 끝낼게요. 진짜. 열심히 맞추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쌤, 예. 저 이거 1번 있잖아요. 예. 쌤이 이거 4번 설명할 때 진짜 아빠한테 그냥 잠깐만 좀 길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뭐, 1번에. 내장 통증이 내장 통증이 중추신경계인 척수 근데 내장 통증만 아니라 모든 통증은 원래 신경계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뇌에 전달하는 건 맞아. 달리도 틀렸고. 척수로 통해 대부분은 전달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 내장 통증이 그 피부에 있는 그 뭐야 체성 통증에 의해 가지고 전달된다 돼 있으니까 관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나 뭐라고요? 그 내장 통증 설명할 때 응, 그 통증이 응. 피부 통증에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라는 게 그 척수에 있는 그 정보 얘기하는 거잖아. 통증 신호를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그 위에 뭐라고 했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럼 피부 통증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지. 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궁금해서 물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아까 그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된다는 게 이제 아까 연관통이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쌤이 아예 수용체가 없어서 접수를 안 한다고 얘기해요.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잖아, 여기가.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지. 네. 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죠? 자, 특허법만 딱 하고 끝낼게요. 아, 졸라 기네. 근데 쉬워. 할만해. 응. 할만해. 문제도 풀어요? 너만 풀어. 어? 너만 풀어. 문제 풀라고 말한 사람이 네, 이거 직접 하고 쌤한테 카톡 보내서 정답 확인하면 안 돼요? 그건 뒤에 거에. 아 쌤. 뒤에 것만 해. 그러면. 자. 좀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애지간해서 이렇게 막 하자고 안 하잖아. 그죠?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금 뒤질 것 같아. 그래도 필요해 보여서 하는 거예요. 더워요. 빨리 해요. 빨리 할게요. 네. 얘를 발등에 불 들어서 대영이가 말을 하고 있길래 에어컨 조금만.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쉬워요, 생각보다. 자,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이러고 있어요. 자, 특허법은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발명한 사람과 그리고 어떤 발명의 권한을 양도받은 자, 승계인이라고요. 제가 지금 좀 빨리 할 거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좀 모르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이건 뭔지 아시죠? 배타적 권리인, 이건 아무나 건들 수 없는 그런 거죠.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자, 지금 이 말이 뭐가 나왔냐면은 특허권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기술 공개를 한대요. 잠깐 말이 이상하잖아. 특허권은 얘만의 고유한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미리 얘기할게. 자, 특허권이라는 건 일종의 선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특허에 대해서. 정확히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년 6개월까지 선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걸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 공개가 가능해. 예. 그러니까 일종의 선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추론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거 특허권에 나왔던 이 기술로 개량을 해서 만약에 이게 발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마저도 요 부분마저도 뭐가 가능?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발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구만 가능하다?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특허권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 자, 거기 밑줄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 신청,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은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안 하면은 특허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를테면은, 자, 참고로 간판도 특허가 있어요. 브랜드명도 특허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브랜드를 한 2년 사용했어. 근데 이 브랜드로 이제 특허를 내고 싶은데 이미 어떤 새끼가 특허를 내버렸네? 그럼 좆되는 거야. 그럼 그 브랜드 못 쓸 확률이 큽니다. 법적 소송 들어가요. 그래서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아까 위에 있는 부분이랑 똑같죠? 발명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이 부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영업 방식과 같은 발명의 방법까지. 그러니까 얘는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도 특허로 출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어를 학습하는데 존나 신박한 방법이 있어.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잘 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공부 효과가 더 뛰어나는 것 같아. 그것도 특허로 출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빨리 찾아야 되는데.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은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자, 거기 동그라미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아까 선점이라고 했죠? 처음에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만 한정되는데 이러한 이용을 실시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산업적,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익 창출 쌉 가능한 걸 이거를 우리가 실시라고 합니다. 자, 특허권자는 실시에 대한 권한을 양도도 가능하대요. 자, 양도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거 계셨어요. 어디 갔냐? 승계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그게 어떤 경우야? 양도하는 경우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면, 자, 독점이고. 독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러 셋의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여러한테 하면 통상적, 혼자 하면 독점적. 됐죠? 독점적 실시권이든 통상적 실시권이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특허를 양도한다는 건 어쨌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이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방금까지 특허권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고 했어요. 그죠? 침해. 이 침해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말이 어렵게 나와 있지만 이 침해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라고 하면은 민법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민법으로. 민법과 관련된 거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형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 거기 동그라미 피해자이겠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이겠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 손해액 등은 특허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경우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 이에 특허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대요. 자, 일반적으로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워. 입증이 아니라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어. 누구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의 어떤 예외 규정 같은 걸 두고 있는 건데 더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 자, 첫 번째는 생산 방법. 그냥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이 규정에 따르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련해요. 그 물건과 자, 꼭 동그라미. 동일한 물건은 특허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물건이 같으면 똑같은 걸로 한다. 자, 그 다음에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 두 번째도 뭐야? 일실이익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일실이익이란 자, 거기 밑줄.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였어? 유리분권. 기억나시죠?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얻을 이익 비슷한 거지? 그치? 그래서 특허권자가 더 판매 동그라미 더 판매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수량. 포인트가 뭐냐면요. 더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일시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오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말이지.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실제 생산이 가능한 거 마이너스 판매한 거예요. 알겠죠? 남은 것들만 가능한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판매를 50개밖에 못했어. 그러면 근데 타인이 막 200개를 만들어서 파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것만 빼는 거야. 자, 특허권자가 A가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B가 A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B가 제품 50개를 판매하고 A가 제품 6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 손해가 얼마라고? 40이야. 50 아니야. 알겠죠?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품 50개에 대한 1일 이익을 주장한다면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A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100개이기 때문에 일실이익은 제품 40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렇다는 건 뭐야? 대기업의 횡포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나는 100개밖에 설비 생산 못하는데 쟤는 씨발 10,000개씩 생산해. 그래도 50개면 주면 되잖아. 나만 악덕이냐? 개꿀 아니냐? 약간 편법 뭐 노리는 거, 그죠? 자, 한편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대. 요런 규정도 있대요. 자,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은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두 있는 거야. 대기업의 행포도 저렇게 참교육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이제 누가 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인 통상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 세 번째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규정에 따르면은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과 상관없이 이번엔 실시료 때문에 보는 거잖아. 그죠?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로 적한다. 그러니까 단위당 얼마씩 받는다 이런 거겠죠. 통상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합력 수준의 시사율료를 통해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간단하게만 끝낼게요.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자, 방금 제가 얘기했죠. 기업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윤을 취하려고 할 수 있고 배상액이 너무 많다면 특허권자가 발명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뭐겠어요? 아마 5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할게요. 대신 이거는 내일까지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 뒤에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연주의 윤리학 요것도 할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추가로 편집을 해서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설 강의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